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음을 열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험, 도움을 청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본 순간, 오랜 친구라고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척하면서 책임은 떠넘기고 투자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재산을 노리며 오랜 신뢰를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사람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시니어들에게 이런 상황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런 위험한 사람들을 단번에 알아보는 법과 자신을 보호하는 확실한 대처법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진정한 친구를 찾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까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6가지 유형의 신뢰를 깨는 사람들과 그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에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5세가 된 김명숙이라고 합니다. 평생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고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퇴 후 겪은 여러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먼저 이순희 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순희 씨는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다정하고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순희 씨가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명숙 씨,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손주를 몇 시간만 봐줄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한 번 도와드리니 계속해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명숙 씨,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해서요. 명숙 씨,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요. 항상 갑작스러운 부탁이었고 제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은 손주를 맡기고 6시에 돌아온다고 하셨는데 밤 10시가 넘어서야 오셨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아이가 밥은 먹였나요? 왜 잠들게 했어요? 저는 깨워서 씻기려고 했는데 라며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손주가 저희 집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였습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이순희 씨는 마치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다친 것처럼 이웃들에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명숙 씨가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아이를 신경 쓰지 않았대요. 라며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갑자기 뛰다가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이순희 씨의 부탁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순희 씨는 이웃들에게 은퇴하고 시간도 많은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다니며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오히려 도와준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의 평소 행동과 책임감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장 과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 과장님은 동네 노인회관에서 만난 분이었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반듯한 양복 차림에 인자한 미소를 지닌 전직 공무원이셨죠.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공직에 있을 때는 이 동네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네라며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한 달 정도 노인회관에서 인사를 나누던 어느 날 장 과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셨어요. 명숙 씨는 말투도 좋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네. 다음 노인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보지 않겠나? 내가 도와주겠네.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지만 장 과장님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명숙 씨가 회장이 되면 우리 동네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아직 구청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렇게 한 달가량 설득 끝에 저는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결정하자마자 장 과장님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데 홍보물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네.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거야. 저는 망설였지만 장 과장님을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후 장 과장님이 가져온 홍보물은 겨우 A사 용지 몇 장에 인쇄된 조악한 전단지였어요. 분명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비용 내역서를 요청했더니 이런 것까지 의심하나? 내가 평생 공직에 있었는데 라며 화를 내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장 과장님은 다른 출마자 2명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각각 돈을 받아갔더군요. 그리고 선거 때가 되자 오히려 제가 아닌 다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선거에서 떨어졌고 장 과장님은 당선된 회장과 더 가까워지며 노인회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수법으로 여러 번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겉으로 보이는 명예나 지위, 그리고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일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요. 잠깐만요. 이제 제 이야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다음에 만난 사람은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제 평생 모은 재산까지 노리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저에게 접근했고 어떤 말로 저를 설득했는지 아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났는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내용은 최 부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 부장님은 지역은행 지점장 출신으로 은퇴 후 우리 아파트 주민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항상 정장을 갖춰 입고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세련된 분이었죠. 처음 인사를 나눌 때 명숙 씨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요즘 노후 자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당시 저는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직 큰 계획 없이 은행에 그냥 두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최 부장님은 요즘같이 물가 오르는 시대에 그냥 두면 가치가 떨어져요.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라며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최 부장님과 몇 번 더 만나게 됐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최 부장님은 경제신문을 가져오셔서 최신 투자 트렌드를 알려주셨죠. 명숙 씨는 지식이 많으니 이해가 빠르시네요 라며 칭찬도 해주셨고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최 부장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명숙 씨, 제가 아직 은행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VIP 고객들만 참여할 수 있는 투자 정보를 얻고 있어요.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최소 1억 이상 투자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명숙 씨도 참여할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최 부장님이 보여주신 화려한 투자 설명서와 수익률 차트는 정말 그럴듯해 보였어요. 게다가 이미 저희 아파트 주민 몇 분도 투자하셨어요. 라며 다른 주민들의 이름도 언급하셨죠. 저는 퇴직금 중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투자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최 부장님 개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해외 송금은 절차가 복잡해서 제가 모아서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에 정식 영수증 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때 마침 우연히 뉴스에서 비슷한 수법의 투자 사기 사건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아들은 즉시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보자고 했죠. 알고 보니 최 부장님이 말한 해외 부동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최 부장님이 언급한 다른 주민들 중 한 분은 실제로 2억을 투자했다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분은 부끄러워서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저는 다행히 돈을 보내기 전에 알게 되어 큰 손해는 없었지만 최 부장님은 더 이상 아파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실제 은행 지점장이 아니라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다고 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아무리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도 투자 문제는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 이야기의 절반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았다니 놀라셨죠? 하지만 다음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40년 넘게 단골로 다니던 마트에서 벌어진 일인데 만약 여러분이 동네 가게를 자주 이용하신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제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들으시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저희 동네 장마트 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그 마트를 거의 40년 동안 이용해 왔습니다. 가게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단골이었죠. 장 사장님은 항상 우리 명숙 씨 오셨네요. 오늘도 건강해 보이세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아이들이 어릴 때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의 매일 들르는 곳이었죠. 어느 날 제가 장을 보고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았는데 장 사장님이 명숙 씨,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우리 배달 서비스 이용해 보세요. 무거운 것도 많은데 힘드실 텐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는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주 2회 정도 전화로 주문을 하고 배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고 계산을 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살 때보다 금액이 항상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더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달비가 포함된 거라 생각했지만 장 사장님은 우리 단골에게는 배달비 안 받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로 주문한 품목을 메모해 두었다가 마트에 직접 가서 같은 물건의 가격을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물건이 배달 주문 때보다 싸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장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제가 전화로 주문할 때와 매장에서 사는 가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자 장 사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곧 웃으며 아이고, 그럴 리가요. 명숙 씨가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단골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메모해둔 목록과 가격을 보여드리자 갑자기 화를 내시며 이런 걸 일일이 따지시나요? 우리가 고생해서 배달해 주는데 배달비도 안 받고
이제 배달 못 해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노인 고객들도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장 사장님은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고객들에게 이런 식으로 더 비싼 가격을 받아왔던 거죠. 저는 이 일을 동네 커뮤니티에 공유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어요. 결국 장 마트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고 장 사장님은 공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오랜 관계라도 항상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특히 돈이 오가는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이제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가격을 비교하는 습관이 생겼고 작은 금액이라도 항상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이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배신이에요. 40년 지기 친구였던 박정수 씨와의 일인데요. 그녀는 제 가장 소중한 가족 비밀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누구에게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그 경계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특히 오랜 친구라도 어떤 이야기는 나누지 말아야 하는지, 제 뼈 아픈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박정수 씨는 제 대학 동창이자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서로의 결혼식, 아이들의 성장 과정, 그리고 은퇴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를 보며 진짜 친구란 저런 거지라고 말할 정도였죠. 정수 씨는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옆에 있어 주었고, 저 역시 그녀의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뎌왔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낀 사건이 바로 정수 씨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가 결혼한 지 5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 부부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며느리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직 아들도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만 논의 중인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저는 정말 가슴 아팠지만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날 감정이 복잡해 오랜 친구인 정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고민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비밀이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동창회에 참석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민석이가 대리모를 구한다면서 어디서 구하려고 해? 요즘은 그런 것도 돈으로 해결하나 보네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런 민감한 가족 문제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 소문의 출처가 정수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우리 명숙이 며느리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려고 한대. 안쓰럽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거죠. 나중에 만나 물어보니 정수 씨는 나쁜 뜻이 아니었어. 다들 걱정해 주길 바랐을 뿐이야 라며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는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엄마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라며 실망감을 표현했어요. 결국 그들은 대리모 계획을 완전히 접었고 한동안 저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정수 씨와의 우정도 회복하기 어려웠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수 씨에게 내가 너에게 의지해서 나눈 이야기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건 이후 저는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계선을 다시 설정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가족의 민감한 문제는 함부로 나누지 않게 되었죠. 또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들었을 때 절대 공유하지 않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지금은 입양을 통해 사랑스러운 손녀가 생겼답니다. 하지만 정수 씨와는 표면적인 만남만 유지할 뿐 예전과 같은 깊은 우정을 나누기는 어렵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제 이야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본질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나요?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은퇴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두 사람, 정혜진 선생님과 박상철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을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정혜진 선생님은 제가 디지털 세상에 발을 딛게 해주신 분인데 그분을 만난 후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이제 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꿔준 두 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정혜진 선생님이에요. 정혜진 선생님은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가르치시는 30대 중반의 젊은 선생님이셨어요.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복지관 프로그램을 찾아갔는데 그때 스마트폰 기초 강좌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혜진 선생님은 저 같은 초보자를 위해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명숙님,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모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런 격려의 말을 자주 해주셨죠. 선생님은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말한 관심사에 맞춰 유용한 앱을 추천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죠. 덕분에 저는 요리 레시피 앱, 걷기 기록 앱, 책 추천 앱 등을 활용하게 되었고 심지어 유튜브로 제 취미인 뜨개질 영상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혜진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계속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 채팅방을 통해 비슷한 나이대의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채팅방에서 만난 분이 바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박상철 씨예요. 상철 씨는 저와 같은 해에 은퇴한 전직 회사원이었어요. 처음 채팅방에서 서로 인사를 나눈 후 같은 나이대라는 공통점 때문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상철 씨는 정말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분이었어요. 부탁을 할 때도 항상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물어보셨고, 괜찮지 않으면 거절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라고 진심으로 말씀하셨죠. 실제로 제가 거절했을 때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은 제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상철 씨가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시면서도 명숙 씨, 이런 건 서로 돕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도 편하게 말할게요 라고 하셨죠. 실제로 몇 개월 후 상철 씨가 독감으로 아프셨을 때 제가 직접 만든 죽을 가져다 드렸는데 그때의 고마워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상철 씨와 저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시간과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순희 씨, 장 과장님, 최 부장님, 장 마트 사장님, 박정수 씨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혜진 선생님이나 박상철 씨 같은 진정성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랍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함께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